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한 말조차 아닙니다. 심과 감은 한 끗 차이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에 비교라는 틀을 덮어씌워 상품으로 만들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작품이듯 우리 역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비교에서 비롯되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다는 부록 그 40대를 지나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는 50줄에 들어서면 과연 말처럼 인생이 무언지 알게 될까요? 공자는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의 50은 실상 어느 때보다 더 흔들리고 허무하고 왜 힘들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산 정상에 다다르겠거니 하는 막연한 희망 하나 품고서 그저 묵묵히 발을 내디디고 산 중턱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벼랑 끝에 선 느낌. 그게 우리의 50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50의 마음 사전이란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50대에 잠시 멈춰서서 나를 마주하며 나를 알아가기부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31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0년을 살았어도 자기 마음조차 모르고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싶다가도 과연 나는 내 마음을 잘 아나 하고 자문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제시하는 마음의 참모습 알기, 두 번째로 불안한 삶을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50의 인생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50의 욕구에 대해, 그리고 50의 결심, 50의 균형 잡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 공부. 내 마음은 살아온 만큼 내 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을 잘한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껏 50년 넘게 살았음에도 불쑥불쑥 제멋대로 날뛰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몸치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맘치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마음에게도 나름의 작동 원리와 운동 속도, 고유한 색깔과 무늬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마음을 모르는 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몰라서 자초한 상황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 아니라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힙니다. 융 분석학자 제임스 홀리스는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모든 것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나서 법을 몰랐다고 변명한들 벌금을 깎아주지는 않죠. 무지함은 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서도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나도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랬어 하고 변명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반백이 넘은 나이에 나도 내 마음을 몰라서 라는 변명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궁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을 알기 위한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온전히 다 알기란 불가능하지만 아는 만큼 삶의 힘듦을 덜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50 즈음은 지난 인생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맞이할 인생을 위한 마음 공부의 적기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눈을 안으로 돌려라. 나라는 우주의 전문가가 되고 내 안의 신대륙을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어라. 맑은 눈과 굳건한 용기로 자신을 탐험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일을 지도에 없는 신대륙을 찾아내는 일에 비유한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 마음을 깨우치는 일은 어렵지만 그만큼 값진 평생 과업임을 이르는 말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은커녕 내 마음을 아는 일조차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뇌의 작용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하트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누구도 마음의 실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 델포의 신정 기둥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매우 유명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장 안에 너 자신이 네 마음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네 마음을 알기 위해 힘써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연대 연륜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그의 강수량 등 주변 지역 기후의 역사를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사람에게도 나무처럼 해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는 모습이 쌓이는 고유의 마음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첫 단계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무늬를 그리며 변화하는 유기체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마음이 변덕스럽다고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출렁대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생명체라는 증거니까요. 세상에서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땅속 줄기캐기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파낸 줄기에 붙은 감자가 썩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를 알려 하지 않는 행동은 그 뒤로 나올 알맹이도 썩었을까봐 두려워하며 그냥 땅속에 두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내 마음 알기를 시도했다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번 이렇게 도망만 치다 보면 가장 밑바닥에 붙어 있을지도 모를 튼실한 알맹이와 만날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고 든다면 내 속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평생 모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테를 보려면 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밑동을 잘라내는 아픔을 감내해야 나만의 역사가 담긴 마음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잘린 단면에 드러난 마음태를 들여다보는 것은 내 과거와 현재의 마음이 마주하는 일입니다. 어느덧 50개 이상 새겨진 마음태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신나고 힘찬 에너지의 흔적도 있지만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모습도 남아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나를 알기 위한 첫걸음인
내 마음과 마주하기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자신과도 잘 지내려면 설령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어지더라도 내 마음과 마주하는 자기 탐색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 시간의 힘듦은 나를 알고 배우기 위해 치르는 수업료입니다. 단군 신화 속 곰은 인간이 되고 싶어 100일 동안 동굴에서 견딥니다. 자신의 마음태를 들여다보는 자기 탐색의 시간도 자기만의 깊은 동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은 혼자이되 또 다른 나와 마주하는 공간이기에 고독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스스로와 친숙해지기 위한 나만의 동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산책길 빈 의자나 박물관 휴게실 또는 카페 한 구석, 심지어 거실 TV 앞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온전히 내 마음과 맞아 앉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앞만 보고 달리다 갑자기 멈추면 문득 스스로가 낯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우울해집니다. 역할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입시 뒷바라지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부모는 자식의 대학 기숙사에 짐을 옮겨주고 오는 길에 허망해집니다. 이런 까닭에 50즈음의 역할 상실은 자기 상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상실감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정체성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자기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은 나라는 주체가 없어지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며 고립을 자초합니다. 스스로 우울의 방 속에 들어앉아 문을 잠가버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울의 방 대신 나만의 동굴에 들어가 봅시다. 그 동굴에서 스스로를 만나고 그 후에는 세상 속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광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그들의 눈동자를 응시하고 그 풍경을 통해 나를 알아가야 합니다. 나만의 동굴에 들어갔다 광장으로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내 마음과 마주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동자를 응시해 보십시오. 이를 되풀이하다 보면 누구보다 내 마음태를 잘 해석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유연, 깨진 마음그릇 이어붙이기. 정년퇴직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상혁 씨는 이 나이까지도 부정적인 평가에 유난히 민감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칭찬만 들으며 자라서인지 어쩌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중학생 때는 겸손한 척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그 친구와 절교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동아리에서 좀스럽다는 말을 들은 후 통 크게 뒤풀이 비용을 쏘느라 등골이 빠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상혁 씨는 지금의 직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신을 신랄하게 평가하는 동료 한 명만 빼면 말이죠. 그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어서 더욱 불쾌합니다. 그 동료 때문에 이 좋은 직장을, 그것도 정년을 코앞에 둔 채 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점점 시원찮고 힘들어졌습니다. 마음그릇에 대한 설명을 들은 상혁 씨는 자기 마음에도 그릇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아주 유머러스하게 생긴 그릇입니다. 동료의 부정적인 평가가 유머 그릇에 담기면 일단 불쾌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릇에 담긴 동료의 신랄한 평가에서 쓰고 매운 기가 빠졌습니다. 정당하게 상혁 씨를 지적한 부분만 잘 숙성되었죠. 비로소 상혁 씨는 동료의 평가를 달갑게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상혁 씨가 다루기 힘든 외부 자극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친구와 절교한 것은 외부 자극을 다루는 방법 중 피하기에 해당하는데 친구와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뒤풀이 비용을 혼자 부담한 것은 과장된 행동이라는 마음의 무기로 외부 자극을 다루는 막아내기입니다. 직장 동료의 평가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혁 씨는 즉각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극을 우선 유머로 받아치고 마음 그릇에 담아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아내기입니다. 외부 자극을 내용에 맞추어 각각의 마음 그릇에 담아내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유연성 키우기입니다. 마음의 유연성은 어른다움의 척도입니다. 마음의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용도에 맞는 그릇들을 준비하고 그 그릇들을 알맞은 외부 자극과 맞춤하는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어떤 외부 자극에는 뚝배기가 걸맞고 어떤 외부 자극은 노대접이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은 어른다움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을 얄팍한 유리잔에 담으면 단박에 터지겠죠. 외부 자극의 내용과 그릇의 짝을 잘못 맞추면 기껏 마련한 마음 그릇이 깨집니다. 이때 어른다운 어른은 깨진 그릇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그릇을 살려보는 기질을 발휘합니다. 바로 업사이클링입니다.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재활용이라고도 합니다. 버려질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쓸모를 찾아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의 예로는 일본의 킨츠기를 들 수 있습니다. 키는 일본어로 금이고 츠기는 이어붙인다는 뜻입니다. 즉 킨츠기는 깨진 그릇을 보수하는 예술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킨츠기의 예술성은 다른 보수 작업과 달리 이어붙인 자국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최신 기술은 산산조각난 도자기도 감쪽같이 되돌릴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예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킨츠기는 파손의 흔적을 금장식으로 드러내면서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어른은 마음 그릇이 깨지면 킨츠기와 같은 작업을 합니다. 작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한 마음의 흔적을 감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킨츠기는 단단한 봉합 작업이지만 더 이상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의 업사이클링은 상흔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마음의 지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심한 돌봄이 지속되도록 합니다. 둘째, 상한 마음에 최고의 보상을 해줍니다. 깨진 마음을 철사로 얽거나 화공약품으로 때우지 않습니다. 생옷을 반복적으로 붙이고 말리며 이어붙인 자리를 값비싼 금으로 장식합니다. 말로만 수치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정말 진귀한 훈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조각난 마음이 서로 잘 이어지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봉합은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붙이고 나서 마를 때까지 여러 번 되풀이하며 기다립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금방 덧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른의 업사이클링은 상처에서 진물이 나고 딱지가 굳는 지루하고 긴 과정을 잘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인생의 반을 살아온 지금의 나는 외부 자극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나요? 이런저런 외부 자극을 담아둘 마음 그릇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나요? 금가거나 깨진 마음 그릇은 어떻게 업사이클링 할 수 있을까요? 50즈음은 내 마음의 그릇들을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내게 없는 그릇을 새로 마련하고 금강 그릇은 이어붙이면서 말이죠. 다짐.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탓을 합니다. 내 탓, 남 탓, 날씨 탓, 심지어 조상 탓까지 하죠. 책임이 어디 있는지 밝힌다는 점에서 탓하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남에게 있는지 아니면 복합적인지 따져야 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바삐 길을 걷다가 비닐봉지에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조심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고약한 놈이 여기다 비닐봉지를 버린 거야 하며 남 탓만 한다면 앞으로도 조심하지 않겠죠. 문제는 이치에 맞지 않게 무조건 남을 탓하거나 근거 없이 다 내 탓으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 남 탓하는 심리는 자기 방어와 연관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불편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그 불편함이나 수치스러움의 정도가 지나쳐서 압도당할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문제를 남 탓으로 떠넘깁니다. 잘못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면 스스로 파멸할 것 같아 밖으로 내던지는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딸로 부족함 없이 자란 애영 씨는 50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무엇이든 잘하는 팔방미인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의 시기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애영 씨에게 시기심은 못난 사람이나 지닌 경멸스러운 감정입니다. 시기심이란 단어는 애영 씨 사전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애영 씨의 딸은 엄마와 많이 달랐습니다. 성적도 바닥이고 아무 의욕도 없습니다. 딸 문제로 소갈이 하는데 평소 애영 씨를 부러워하던 친구 혜숙 씨가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후 애영 씨는 일방적으로
해숙 씨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이 이유를 물으면 걔가 날 미워하니 일부러 피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영 씨는 자기처럼 완벽한 사람이 은근히 내려다보던 친구를 시기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이런 감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미움이라는 자기 감정을 친구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친구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니 내가 거리를 두며 배려해 준다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 내 시기심과 미움이 그 친구 탓이라며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방어를 투사라고 합니다. 남을 탓하는 투사는 대개 자기도 모르게 발동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투사라는 마음의 방패를 사용하지만 투사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통찰을 가로막기 때문에 어른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어기제입니다. 투사와 반대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심리는 내사라는 방어기제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내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것인 양 자신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사는 어린 시절 뿌리 깊게 박힌 부모와의 부정적인 경험과도 연관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생존의 모든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보호하고 의식주를 해결해 줄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버리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를 버리는 아이는 없다고 하죠. 부모가 아무리 나빠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아이는 부모의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대상관계 이론가인 로널드 페어베어는 이를 도덕적 방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치되고 학대당해도 부모가 나쁜 탓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라서 내가 맞을 짓을 해서라며 나쁜 부모의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거나 외부 환경에 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도리가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문제를 내 탓으로 가져와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은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책감만 키웁니다. 내게도 문제가 있는데 남 탓만 하거나 내 문제도 아닌데 내 탓만 하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탓타령만 하다 몸에도 마음에도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우산장수인 큰아들과 집신장수인 작은아들을 둔 어머니는 날씨 탓을 하며 걱정근심을 달고 살았다죠. 비 오는 탓에 작은아들의 집신이 안 팔리고 해가 쨍쨍한 탓에 큰아들의 우산이 안 팔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 탓을 덕으로 바꾸며 늘 싱글벙글했답니다. 비가 오는 덕에 큰아들의 우산이 잘 팔리고 해가 쨍쨍한 덕에 작은아들의 집신이 잘 팔릴 것이라고요. 누구 탓인지를 제대로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탓을 덕으로 바꾸는 사고방식 또한 필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남 탓이라면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이고 내 탓이라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탓하느라 소모하던 에너지들을 보다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일탈을 키워드로 한 책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외도의 사전 뜻은 본업을 떠나 다른 일에 손대는 것이다. 이미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다른 길, 다른 것을 시도해보는 것은 다 외도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50평생 정도를 걸어왔다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부턴 외도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서 외도로 향하다 보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나를 만나 인생 후반부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